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10번째 시간입니다. 제조업 강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1970년대의 중화공업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산업정책과 기업가정신 이렇게 붙였는데,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뛰어난 산업정책 중요했고요. 또 기업가 정신 역시 중요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1973년 이후 정부의 중화공업화 정책에 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역시 간략히 보고, 중화공업화라는 게 이 대단히 큰 사건인데 이거를 간략히 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동차 공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중화공업화 정책입니다. 네, 먼저 1973년 1월 12일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화 선언입니다. 이 중화공업화 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이 매년 1월 초에 하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중화공업화만을 선언하는 별도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73년 1월에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화공업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두 기자회견이면 국정 전반에 관해서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중화공업화 선언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의 1973년 1월 12일 보도예요. 초당 내각 구성 용의,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초당 내각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타이틀로 뽑았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초당 내각 구성 용의 이렇게 뽑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아무래도 경제신문이니까 경제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육성의 중점, 전국민 과학화운동 전개,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중화공업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중화공업 육성과 전국민 과학화운동을 같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사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지, 얼마나 성공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좋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화 선언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직접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새해 들어 경제정책에 관한 주요한 선언을 하겠다. 정부는 중화공업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한다. 모든 국민의 과학화 운동 전개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중화공업화와 모든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화 정책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980년대의 100억 달러 수출에 있어 전체 수출 상품의 50%가 중화학 제품이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에 박차를 가하고 대폭 강화하겠다. 이러한 생산시설의 수용을 위해 동남서해안에 대단히 공업단지가 서고 국제기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 그 중화공업화를 추진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 중화공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무총리랑 장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 심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실무계획을 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화공업추진위원회 산하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단장을 맡는 중화공업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실제 중화공업화 추진 계획을 짜도록 한 겁니다. 처음에는 김영환 경제수석이 맡았다가 오원철 씨죠. 오원철 씨가 이 중화공업 추진 기획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오원철 씨는 1928년생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돌아갔습니다. 만 91세였고요. 황해도 송화 출신이에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1950년대에
시발 자동차를 생산했던 국산 자동차 공장장을 했고요. 5.16 후에 상공부의 화학과장으로 정부에 들어왔어요. 그 후에 관공국장,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또 차관보를 맡았었고 대통령 경제2수석 비서관에 임명돼서 방위산업 추진과 중화공업화 추진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설계자 겸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은철 씨의 머릿속에서 우리나라 중화공업화의 틀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방대한 저서로 남겼습니다. 한국형 경제건설이라고 해서 7권의 책인데요. 이 안에 1960년대의 공업화를 비롯해서 특히 1970년대의 중화공업화를 어떤 생각에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을 안 보고는 우리나라 중화공업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공업추진위원회와 중화공업추진기획단에서는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상공부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경제기획원이 각 경제부처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70년대에 들어오면 경제기획원이 소외되고 힘을 잃고요. 상공부 라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정념 씨, 그리고 그 휘하에 있던 오원철 경제2수석, 상공부, 이 계통으로 중화공업화가 추진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1973년 1월에 중화공업화 선언이 나왔고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중화공업 육성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6개예요. 이 6개 업종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빨갛게 표시한 철강과 기계 그리고 석유화학에 특히 중점을 뒀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매년 10% 내외의 경제 성장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1981년까지 전체 공업에서 중화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상공부는 1973년 5월에 중화공업 건설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건설 규모에서는 국제 규모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내수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중화공업을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하면 한 업종에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수 업체를 정부가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국제 규모 이상의 중화 공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비 조달에 있어서는 총 투자비의 30% 이상은 자기 자금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은 증명된 최신 공정, 최신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었고 제품 가격도 국제 수준의 가격으로 생산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수를 제외한 전량을 수출한다 해서 처음부터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바로 외국 자본과의 합작 비율입니다. 내국인 투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화공업화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국내 기업은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 업체와 제휴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국인 투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경영권은 한국 기업이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때 건설되는 중화공업은 방위산업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산업인데 그 주도권을 외국 기업에 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금부터 중화공업화를 한다, 시작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기업이 투자를 할 만한 인센티브, 유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크게 4가지 점에서 이 중화공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을 때이니까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국민투자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예금 중에 일정 비율을 떼어내서 그 돈으로 국민투자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게 했고요. 그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국민투자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투자기금의 규모는 1974년에 689억 원이었는데 1978년에는 8,283억 원이 됐고요. 이 자금의 대부분이 중화공업화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화투자 자금의 60% 이상이 이 국민투자기금에서 나왔고요. 이 투자기금은 저리자금이었어요. 저리자금이니 당연히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1970년대에 기업의 총차입금 대비 실질금융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실질금융비용이라고 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그 금리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겁니다. 자, 기업이 1년에 10%의 이자를 부담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물가가 20%씩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자, 1970년대는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인플레이션이 심했어요. 실질금융비용 부담률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중화공업 부문에 있어서 1974년에는 마이너스 20%예요. 그 후에도 1975년, 6년, 7년, 8년, 9년 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명목 금리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 이렇게 달하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 금융 비용률은 마이너스 10% 정도 됐습니다. 이만큼 기업은 큰 혜택을 봤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먼저 기업에게 제공된 자금면의 인센티브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유인을 강화해서 중화공장 건설을 위해서 수입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든가 또 원료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다든가 그리고 법인세를 면제한다든가 등의 각종 조세 인센티브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의 공급인데요. 각급 수준의 공과계열 및 기술계열 학교의 입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도 설립을 했어요. 당시 기능공 부족 사태가 예견돼서 공업고등학교를 증설하고 또 그 각급 공업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부가 산업기지를 건설했는데 6대 업종별로 동남서해안 각지에 산업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6대 산업기지인데 전자, 구미, 제철, 포항, 석유화학과 자동차 조선이 있는 울산, 비철금속 온산, 기계 창원, 조선 거제, 그리고 석유화학 여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중화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에 호응을 하겠죠. 활발히 투자를 할 겁니다. 그 결과 중화공업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중화학 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당시 단군 이래의 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빨간 선은 총 고정자본 형성률이에요. 즉 GDP 중에 얼마만큼이 다음 해의 생산을 위해서 투자에 쓰였느냐 하는 총 고정자본 형성의 GDP 대비 비율인데요. 자, 중화공업화가 진행되기 전인 1970년대 초에만 해도 이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20%가 안 됐습니다. 중화공업화 선언이 있던 1973년에 20% 가까이 됐어요. 74년, 75년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는 74년에 1차 오일 쇼크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총 고정자본 형성률이 급상승을 하는데 특히 1978년, 79년에는 35% 가까이 달하게 됩니다. 기업이 GDP 중에 20% 채 안 되는 비율을 투자하는 시대와 기업이 총 GDP의 35% 가까이 투자하는 국면은 전혀 다른 거죠. 기업이 매우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케인즈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이러한 야성적인 충동에 따라서 중화공업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제조업이 높은 비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하기에 연평균 한 24%씩 성장을 하고요. 전체 경제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요. 이 파란 선인데
특히 1976년, 77년, 78년 요 세 해는 연속해서 10%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니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던 것입니다. 자, 80년이 되니까 전체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54%가 됐어요.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요. 공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고도화된 것인데, 보통은 선진국에서 100년 이상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도 안 돼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출 100억 불 하는 목표도 원래 목표 연도가 1981년이었는데 그보다 4년 앞선 1977년에 달성이 됐습니다. 중화 각 부문의 성장률을 보면은 1973년부터 79년까지 6년 사이에 철강은 거의 10배 가까이 커졌고요. 금속 제품은 12배가 됐어요. 전기 기기는 16배 가까이 됐고, 운수 장비도 15배 정도로 커졌습니다. 여천의 석유화학 단지가 이제 건설이 됐는데 1981년 11월 30일의 사진이에요. 투자 초기라서 아직은 많이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래 찍은 여천 석유화학 단지의 야경입니다. 석유화학 단지가 밤에 둘러보면 아주 야경이 멋져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공장은 1년 중에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을 켜놓았고, 그래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거제 옥포만의 사진입니다. 1973년 10월 30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바닷가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옥포만에는 당시 민영화된 대한조선공사가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서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오일 쇼크가 와서 석유를 비롯해서 세계 물동량이 급감했고요. 그래서 조선소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 옥포만에서의 조선소 건설 계획은 지연됐고요. 1978년에 가서 이 옥포 조선소를 김무중 씨의 대우그룹에서 인수해서 이 조선소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소 건설 당시의 조감도가 되겠고요. 1978년 1월 21일에 찍은 조선소 건설 공사장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큰 건물 같은 것은 조선소 내에 있는 공장이 되겠고요. 좀 더 클로즈업 해보면 여기에 뭔가 땅을 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크를 판 거예요. 도크가 있고 여기도 또 다른 도크를 지금 파는 중입니다. 이곳은 그 도크의 내부인데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렇게 건설된 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인도식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선박은 화학제품 운반선이고요. 1982년 4월 15일에 이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조선강국 국력부강 이렇게 쓰여 있고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의 옥포 대우조선소 전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조선소 건설 이전에 한적한 옥포만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가히 천지개벽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1979년이 되면 경제 안정론이 대두되면서 이 중화공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1978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이 당시 야당에게 전체 득표율에서 1.1%포인트 졌습니다. 당시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인데 의석수는 유정회를 빼더라도 집권 공화당이 야당 신민당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득표수에서는 집권당이 야당에게 1.1%포인트 뒤졌습니다. 이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하고 비서실장도 중화공업파의 사령탑 역할을 하던 김정념 씨로부터 김계원 씨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중화팀의 수장이 사임한 결과 중화공업파의 비판적이던 경제기획원의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안정론이 강력하게 대두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66년부터 1980년경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자, 1966년부터 한 72년까지는 연간 한 12%, 3% 요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화공업화가 추진된 1973년 이후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1974년, 75년에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에 달했고요. 일시 낮아지긴 했지만 그 후에 79년, 80년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때 2차 오일 쇼크가 왔기 때문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1970년대 중후반은 연간 20%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안정론이 강력히 대두됐고, 그러면서 기존의 상공부 팀의 중화공업화론과 대립하고 그리고 혼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79년 11.6 사건으로 박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제 중화공업화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1970년대 중화공업화의 한 사례로서 자동차 공업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화공업화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은 급성장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뭉뚱그린다면 바로 이 고유 모델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유 모델이라는 것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만의 어떤 모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특히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생산했다는 것이냐? 바로 외국 모델의 승용차를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모델의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그대로 수입해요.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일부는 국산화해서 주요 부품만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에서 조립해서 생산하는 것인데, 당연히 국내에는 외국산 자동차가 사실상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신진 자동차가 생산했던 코로나 승용차인데요. 이 코로나 승용차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모델입니다. 당시 현대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신진 자동차에 못 미치는 2위 회사였습니다. 1970년 11월 8일에 현대차 울산 공장의 모습이 되겠는데, 여기 보이는 이 건물, 이것이 이제 조립 공장이 되겠고요. 매우 단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장 밖에 주차장에는 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1970년이니까 이 모델은 미국 포드 자동차의 코티나 승용차입니다. 역시 미국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서 수입한 주요 부품에 약간의 국내 생산 부품을 더해서 조립해서 생산한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차의 수말 테스트라고 해서 물이 차 안에 스며드나 안 스며드나 그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 자동차 앞부분에 4개의 흰색 표지가 있습니다. 포드예요. FORD.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조립 생산하는 건데 이 보닛 자체도 포드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그래서 포드라고 FORD가 찍혀 있는 겁니다. 이건 72년에 현대차 조립 공정 모습이 되겠는데, 무슨 쇠막대 같은 것 위에 자동차 바디를 올려놓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자동차의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등의 기계 부분이 있고, 이 위에 자동차 바디를 위에서부터 내려서 씌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1974년에 나온 코티나 모델이에요. 코티나 7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FORD 해서 포드 승용차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현대는 주요 부품을 미국의 포드 자동차로부터 수입해서 그것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유 모델로 가는 큰 변화가 생겨나요. 바로 1973년 6월에 정부에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 발표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1973년 1월에 중화공업화 선언이 있었고 1973년 6월에 중화공업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타이밍에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자,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뭐냐? 고유형 소형 승용차를 생산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고유형 승용차를 생산하라. 그런데 중형 승용차나 대형 승용차를 생산할 수는 없고 1500cc 이하의 소형차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완성차 업체의 외자 합작을 불허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외국 자동차 회사와 합작을 하게 되면 외국 자동차 회사가 경영권 내지 강력한 주도권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외자 합작을 불허했고요. 또 외제 차종의 도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차 생산에 여러 가지 금융, 세제, 행정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자동차 업체는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각 회사마다 제각기 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운도 작용했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 기업가 정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 당시에 국내 자동차 1위 업체는 신진자동차인데 신진자동차는 불운했습니다. 뭐냐? 제휴선이었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술 제휴 계획을 파기했어요. 이것은 중국 정부가 대만과 한국의 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중국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내걸었었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을 택하면서 한국을 포기를 한 겁니다. 도요타로부터 버림을 받은 신진자동차는 이제 스스로 고유 모델의 승용차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진은 정부가 외자 합작을 불허하고 외제 차종을 도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에 의존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바로 GM과 합작하는 길을 택했고요. 그래서 GM의 승용차를 도입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바로 퇴보, 몰락하는 길이었고요. 반면 현대는 1974년에 고유 모델 승용차의 개발에 나섭니다. 바로 1300cc의 포니 승용차를 개발하게 된 거고요. 또 그 전까지 3륜차 및 오토바이 생산업체였던 기아자동차는 이때 정부의 요청에서 4륜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때 정부가 1000cc의 승용차를 개발하도록 권유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1000cc 승용차 개발에 나섭니다. 또 하나의 업체로 이 아세아 자동차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1976년에 기아 자동차에 인수됐습니다. 자, 정부가 고유형,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도록 주문을 했고 여러 자동차 업체 중에서 현대와 기아가 그에 부응해서 소형 승용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로 1974년에 기아는 브리사 승용차를 개발해서 1975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현대는 1975년에 포니 승용차 개발을 완료하고 1976년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아가 1974년에 개발해서 1975년부터 양산한 브리사 승용차입니다. 매우 작은 차입니다. 엔진 배기량이 1000cc밖에 되지 않는 소형 승용차예요. 이 승용차 자체는 일본 모델의 승용차인데 이 안에 엔진이 기아에서 개발한 국산 엔진입니다. 반면에 현대가 고유 모델의 승용차로서 포니를 개발합니다. 이 포니 승용차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외관의 승용차인데요.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디자인 회사에 맡겨서 개발을 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간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은 미쓰비시 승용차의 제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스타일과 주요 부품을 외국 회사에 아웃소싱을 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포니 승용차를 개발한 것입니다. 1976년이면 포니가 5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국내 시장을 석권했을 때인데요. 이 포니 승용차가 이 라인을 따라서 조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의 포니1 승용차입니다. 자, 1970년대의 승용차 생산 대수의 변화를 볼까요? 73년에 12,000대 정도를 생산했고
1975년에 18,000대 정도가 생산됐어요. 그런데 포니 승용차가 생산되기 시작한 1976년에 26,000대로 늘고 77년 44,000대, 78년 86,000대, 79년 11만 대 이렇게 자동차 생산이 급증합니다. 이때부터 현대가 국내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에는 기아 자동차가 브리사 승용차로 국내 시장에 과반을 차지했었는데 76년 이후에는 현대가 과반, 나아가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73년 이후에 새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중화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6대 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금리의 금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민간 기업가들이 그에 열렬히 호응해서 중화 투자가 1970년대 중후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철강, 화학, 기계공업이 급성장을 했고 경기 과열의 양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중화 추진론과 안정론이 대립되는 가운데서 12.6 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고 중화공업화는 그 중대한 기로에 봉착했습니다. 1970년대에 발달한 중화공업으로서는 조선과 자동차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조선은 수출용이었고요. 자동차는 내수용이었습니다.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조선과 자동차 모두 그전까지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인데요. 조선은 초대형 유조선 건조를 시작한 것이고 자동차는 고유 모델의 승용차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조선공업과 자동차공업의 개발을 강력히 주문하고 지원했지만 특히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 정신의 성과가 바로 현대의 초대형 유조선과 그리고 포니 승용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데서는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과 아울러서 기업가 정신이 그 두 축을 이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